이 자리에 제가 이제 발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오신 것처럼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 와 계시고 또 여사님도 와 계신 자리에서 제가 정말 미천한 경험과 변론 경험도 굉장히 짧고 이제 활동의 경험도 짧기 때문에 과연 그 어제와 오늘 노동변론의 어제와 오늘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발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고민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뭐 사실 제가 완전하게 이 어제와 오늘을 연결 짓고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기대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좀 마음을 네, 조금 가볍게 먹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조은혜 변호사님과 같이 이제 선배 변호사님들이 이어오신 그 노동변론의 길에 그 활동의 길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제 까마득한 후배 변호사 중 한 명으로서 제가 경험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제는 솔직히 자세히 모르고요. 오늘의 한 귀퉁이에서 간신히 이것들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 것은 헌법상 노동상권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천명되어 오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노사관계 다른 일방인 사용자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일관되게 노동자의 단결을 통한 세력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심적으로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초에 노동자 설립을 저지하고 그 이미 생긴 노동자를 와해하기 위해서라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 표현들은 사실 제가 그냥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판결문들이나 이런 데서 서술됐던 것들을 그대로 좀 빌려온 표현들인데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 뭐 당시에도 많았습니다만 구사대나 경비용역 그리고 심지어 경찰까지 동원하는 폭력도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으로 대표되는 비노적 경영 전략이라 그런 이름 붙여진 무노적 전략이 유효하고 심지어 탁월한 경영 전략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노동자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도는 없느냐 했을 때 노동조합법상 노동상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것은 물론이고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로 노동위를 통해서 구제받는 제도도 있고 심지어 동시에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상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인식은 우리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과 제도가 제때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제와 오늘을 연결했을 때 그것을 이어갔을 때 그 사이에 본질적인 변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조은혜 변호사님께서 관여하셨던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그 노동변론 사건으로 대우어페럴 노조탄압 사건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아카이브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이제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제기됐었다는 기록까지는 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내용을 보면 사실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 마치 이게 80년대 있었던 일인가 오늘의 기록인가 헷갈릴 정도로 매우 유사합니다. 징계와 해고 그리고 반노동단체를 조직하고 협박과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들 그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노사가 애써 만든 합의가 그냥 무참히 파기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늘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때 그 노조탄압 대우어페럴 사건은 선배님들 이미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 단위 사업장 영역을 떠나서 다른 노조와 연대하고 학생 시민들이 같이 조직적으로 같이 투쟁했던 그런 경험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당시에 있었던 그 정말 무참히 이루어졌던 노조 탄압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더 진화된 모습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제도라든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활용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 탄압들을 하고 있고 또 노무관리 전문성을 빙자해서 다양화된 부당노동이 공범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컨설턴트라든지 민간 군사단체를 표방하는 회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과연 우리 제대로 잘 규제하고 막아내고 있느냐 했을 때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노조 파괴 범죄자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문에서 오늘의 그 노조 탄압의 주요 경향과 특징을 조금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서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사건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제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부당노동 행위, 노조 탄압의 면모와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이 심지어 이 사건을 노조와의 공작의 백화점식 종합판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노조 탄압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늘날 부당노동 행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사건보다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럼 어제와 오늘을 넘어서서 우리가 내일을 향해 갈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같이 고민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 행위 주요 경향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특징을 잡았는데요. 사실 이 정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도 이제 토론하실 김상은 변호사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실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취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부족하게 제가 좀 발제문이 부족해서 그런 전체적인 실태를 다 정리를 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특징들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대표적 사례로만 조금 언급을 할 것이고 나머지 사례로는 좀 이유 과제로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가 이제 좀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간접고용 하청업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원청이, 그러니까 직접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원청이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노동조합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용자로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책임은 지지 않지만 노동 통제는 하겠다라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극악한 노조 파괴가 있었던 유성기업 사례와 같이 하청 부품업체인 유성기업과 함께 또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과 함께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시를 하면서 유성기업 내 금속노조를 파괴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이런 그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하청 부품업체에서 일어난 부당노동 행위에 원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인데요. 친사용자 노조,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어용노조라고 표현하는 회사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금속노조 자주적으로 결성된 금속노조의 탈취를 종용하고 친사용자 노조를 키워서 이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아주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삼성 사례와 못지않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행위 태양들이 이 사업장에서 있었고 여전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런 이제 원청에 의한 또 사용자는 아니지만 노동 통제를 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의한 노조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은 현행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각 이제 부당노동 행위는 사용자만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이 수사나 구제제도에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 이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급업체와 같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에서 탄압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이제 다른 이제 원청의 사용자가 탄압을 할 경우에 그들을 사용자로 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소극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원청이 아니면 원청이 직접 대체인력을 파업할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식으로 혹은 하청업체의 교섭에 관여해서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일들 그리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하청업체를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2017년부터 부당노동 행위 근절 방안 등 여러 차례 내면서 일부 진전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청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원청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매뉴얼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기존의 수사 실무서를 보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업체와 공범이 되지 않는 한 수사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명시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 2010년 대법원 판결을 비추어서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라는 그 판시를 가지고 와서 원청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입장이 나오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원청의 부당노동 행위 사건에 저는 이 수사 실무를 내밀면서 좀 고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어쨌거나 좀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좀 이후의 과제로 남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노동 행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부당노동 행위라는 이제 좀 새로운 면모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그냥 복수노조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같이 세트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 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 공고해야 되는 절차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만 활용한다면 교섭을 매우 쉽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삼성그룹의 노사전략 문건에서 본 바에 따르면 삼성이 계산하기에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만 활용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최대 137일 동안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사 간에 뭔가 이제 계속 교섭을 하면서 지연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백지로 그냥 공중에 떠 있으면서 지연시킬 수 있는 시간이 137일인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노조 간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친사용자 노조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쉬운 노동자들을 거기 가입시킨 후에 그 노조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서 다른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민주노조라고 하는 이제 다른 이제 자주적으로 결사된 민주노조가 교섭 수를 많이 늘려서 교섭대표 노조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럼 우리는 창구 제도하지 않겠다. 개별 교섭하자라고 해서 개별로 교섭하면서 이쪽에 더 좋은 조건의 교섭을 체결하고 다른 쪽엔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조건이라든지 조합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 노조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많이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뭔가 우연히 사용자들이 이 제도를 발견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경총의 문건을 보면 사용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좀 알 수 있는데요. 그 2004년도에 작성해서 이제 심지어 홈페이지에 일반에 공개까지 한 문건을 보면 사측 노노 갈등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사측의 우호적인 노조와 그렇지 않은 노조를 분리해서 차별적으로 대응해라. 전략적인 제3노조를 설립해야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매우 노골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노조를 타협할 수 있는지를 공유하고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의 이제 노조 탄압의 세 번째 모습, 제가 생각했던 것은 좀 다양한 공범이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돕고 조력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동원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노동 행위의 주체는 사용자라고 우리 법이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노조 파견 노무법인인 그 창조 컨설팅과 같은 이제 노무법인들, 노조 파기 컨설턴트
자문위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관리에 개입하면서 민주노총을 뭐 탈퇴시키거나 조합원 수를 줄이거나 이런 식의 어떤 파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각종 폭력까지도 매주화되어서 그 경비업체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정부와 지자체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정부가 나서서 노조 파괴를 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고요. 삼성 사례도 대표적입니다만 얼마 전에 좀 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제압할 목적으로 국정원 예산을 사용했던 일들 보셨을 텐데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사례로 좀 넘어갈 텐데 시간이 제가 줄어드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삼성 사례는 제가 좀 길게 썼습니다만 이걸 하나씩 다 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발제문을 쓰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그 해당 법리가 설치된 내용들을 다 각주를 통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신 동료 변호사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른 사건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 것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삼성 사건 같은 경우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조 탄압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청업체인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의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와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함께 노조 탄압을 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경우는 삼성 에버랜드에서 생긴 삼성 지회에 대해서 이 삼성 지회가 설립된다라는 소식을 미리 알고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에는 알박기를 하기 위해서 에버랜드 노동조합이라는 대항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조합 설립을 막았고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는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서 교섭을 아예 박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범이 등장했다라는 점에서도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입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삼성의 미래전략실부터 임직원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 그리고 각 계열사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자회사 협력업체 임직원들 그리고 경찰 그리고 대항노조라고 이제 삼성이 대항노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민주노조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대항노조의 전현직 위원장이 공범이었고요. 그리고 정총의 교섭 담당 임원들도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파괴 자문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전 차관, 물론 얼마 전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인정된 사실만 보더라도 공범으로 볼 여지가 다수 있는 이제 고용노동부 전 차관과 고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노동위원회 조사관, 고용노동부 청장과 같은 정말 많은 공범들이 동원됐던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좀 대표 사례라고 짚어봤던 것이고요. 내용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법원의 언어로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꼭 법원의 언어로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서 해석하는 언어도 있지만 이것이 법원의 언어로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21페이지 수사및 판결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그룹이 문호조 경영 전략을 쓴다는 것은 흔히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 그룹 차원의 범죄가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2013년 정의당 심성전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파장이 있었는데 삼성은 그룹 차원의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검찰은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불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문건에 근거해서 일어났던 해고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었고 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그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확인했지만은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 2018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량의 노조 파괴 문건도 함께 확인이 되어서 이 사건 수사가 5년 만에 재개가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 내용상의 어떤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판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기소하지 않던 것을 기소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사용자 외에 다양한 공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범들이 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해서 비신분범이 신분범인 사용자의 가공해서 부당노동행위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판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원청을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서비스를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를 사용자로 기소를 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법리를 형사처벌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판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룹 노사 전략에 따른 조합원 징계, 그러니까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업무방해의 위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당노동 행위가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보아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해서 처벌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판시들이 있는데 사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을 때 이만큼의 범죄들이 확인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실감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 네. 법제도 개선 과제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새롭게 고민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해오던 것들을 제가 정리한 수준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을 넘어서서 내일로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어떤 고민을 해야 하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법상 사용자로만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범으로만 현재는 구성이 되고 있지만 그런 뭐 정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뭐 모회사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주체들이 또 규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로 주체를 두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법리는 사실 대법원에서 나와 있고요. 이것이 좀 법상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 그 사람과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를 확대를 해서 함께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규정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폐해는 정말로 사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동안 복수노조 도입이 되고 10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 그런 우려했던 처음에는 의심만 했던 것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제도의 폐기와 함께 노동조합 간 차별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에 지금 크게 구제명령,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제도와 그리고 형사처벌, 노동부에서 노동부와 검찰이 수사하는 이제 형사처벌 두 가지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사실 잘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선 부당노동 행위를 봤는데 저쪽에선 전혀 모르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어서 그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 연계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 제도는 사실 좀 애초에 목적이 상이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원상회복이 목적이거든요. 신속하게 원상회복을 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회복시킨다라는 것이고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부당노동행위 의사까지 입증을 해야 되지만 노동위원회 원상회복 명령을 할 때 그 의사까지 입증해야 하는가라는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도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좀 이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사실 사용자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건 조금 띄워놓고요. 법정형 관련 지금 처벌이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이 뉴스가 많이 있던 것이 아니 노조 탄압했다고 구속이 돼? 라는 거였던 거죠. 노조 좀 괴롭혔다고 구속이 된다라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형사처벌 조항 중에 징역형 규정은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수의 문건에서
이 처벌 가능성을 감수해도 된다라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벌금형으로만 집행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형벌 감수성을 약화시키고 있고 오히려 부당노동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 징역형의 처벌 기준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년 이하 징역인데 노동자가 쟁의행위에 대한 뭐 각종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당노동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쟁의행위에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좀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자 업무에 대한 이제 방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위력으로 봐서 업무방해로 처벌한 것처럼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는 적어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노동 행위를 지금 이제 좀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검찰이 기소율이 7.1%입니다.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노동부가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들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만 검찰은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 사용자들과 그리고 뭐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들은 계속해서 없애야 된다, 뭐 다른 나라에선 처벌 안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 그 삼성 판결에서도 형사처벌 없이는 이 노동위원회 사후적 부재 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 그게 입법 취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도 검찰은 여전히 이 범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도 매우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뭐 문건, 이 삼성 사건이 좀 뭐가 많이 드러났던 것은 삼성만 그래서가 아니고요. 문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공작과 작당들이 좀 다 가감없이 드러났던 것이 좀 특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범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사건보다도 사실 강제수사, 그러니까 구속수사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종류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통계를 보면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부당노동행위 구속 사례가 단 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통계가 이러니까요. 2018년 이후에 삼성 사건 하면서 좀 구속이 여러 명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 외에 사실 부당노동 행위 노조 탄압했다고 구속됐다는 소식 전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압수수색도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부당노동 행위라고 확인된 사건에서야 뒤늦게 들어가는 경우들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찰이 수사기관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수사권을 선택적이고 예외적으로 좀 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결론을 좀 쓰려고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어제와 오늘을 노동변론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어제랑 오늘이 똑같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그냥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현실이 갑자기 다 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노동 현장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좀 바뀐 것이 있다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많은 선배님들 계시지만 오늘날은 사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후배 변호사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자 뭐 저처럼 노동조합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일터에서 이제 현장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혹은 법정에서 노동 변론을 하면서 이 길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저는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